안녕하십니까?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공급망 ESG 대응 실무 교육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협력사분들 만나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대체 ESG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죠. 대기업 고객사에서는 자꾸 무언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번 강의는 단순히 이론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협력사 여러분이 현장에서 대기업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제 평가에서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납품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는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흐름이 핵심입니다. 협력사에서 시작된 노력이 우리 회사를 거쳐 대기업까지 연결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증명되는 구조거든요. 오늘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무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ESG에 매달려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급망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명백한 납품 조건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ESG가 대기업만의 홍보용 구호였다면 이제는 거래의 판도를 바꾸는 실질적인 룰이 되었죠.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이 해외 시장에 물건을 팔려면 그 나라의 엄격한 공급망 실사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그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까요? 바로 1차, 2차 협력사, 즉 여러분께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하게 됩니다. 이걸 단순히 귀찮은 숙제라고 보지 마세요. 우리 회사가 ESG 체계를 잘 갖추면 대기업 입장에서 이 협력사는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곳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이게 곧 우수 협력사로서 새로운 거래 기회를 따내는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착각입니다. 고객사가 규제 대상이라면 그 요구사항은 예외 없이 여러분께 쏟아집니다. 구매나 품질 담당자분들, 특히 처음으로 대기업의 ESG 평가 설문지를 받아보고 덜컥 겁부터 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강의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강의를 끝내고 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세 가지 핵심 역량을 확실하게 챙겨가실 겁니다. 첫째, 요구사항 파악입니다. 대기업이 도대체 왜 이런 설문을 보내는지, 그 이면에 깔린 리스크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둘째, 평가 기준 해석입니다. ESG의 4대 영역인 환경, 사회, 윤리, 구매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유명한 PAR 평가 방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셋째, 실질적인 납품 대응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점수잖아요. 필수 증빙 문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감점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바로 다음 주부터 실행할 수 있는 90일 실행 플랜까지 설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공부만 하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 협력사 사례를 들어서 내일 출근해서 이 문서를 찾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전체 강의 목차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우리는 5단계의 여정을 거칠 겁니다. 1장은 왜 지금 우리가 ESG를 해야 하는지 규제와 리스크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2장에서는 대기업이 요구하는 공급망 ESG의 본질이 무엇인지, 3장에서는 가장 머리 아파하시는 평가 기준과 점수 체계, 그리고 4장에서는 실제 업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90일 대응 로드맵을 다룹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오늘 배운 핵심을 정리하고 실습을 위한 안내를 드릴게요. 목차만 봐도 감이 오시겠지만 상당히 실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최대한 짧게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 위주로 풀어갈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이 순서대로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며칠 뒤에는 협력사 평가 대응 담당자로서 훨씬 자신감 있게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세션, 왜 지금 공급망 ESG인가입니다. 혹시 뉴스에서 EU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이게 사실 여러분의 목을 조여오는 시작점입니다. 규제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우리 제품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 즉 가치사슬 전체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져야 합니다. 고객사가 왜 우리에게 행동규범 서명을 요구할까요? 그건 단순히 계약서 한 장 더 늘리려는 게 아닙니다. 협력사에서 인권 침해나 환경오염 문제가 터지면 그 화살이 대기업으로 날아오기 때문이죠. 대기업 입장에선 공급망에서 터지는 인권이나 환경 이슈가 곧 공급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객사가 규제 대상이라면 그 고객사가 요구하는 모든 기준은 여러분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공급망 ESG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협력업체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래 중단은 물론이고
업계에서 위험한 업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럼 공급망 ESG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파악해 볼까요?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모든 공급망 과정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리스크를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즉, 우리 회사 담장을 넘어 협력사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거죠.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연대 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협력사가 아동노동을 시키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 원청 기업인 대기업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내 밑에 있는 협력사가 사고 안 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옥죄는 겁니다. 이제 ESG는 그냥 예쁜 단어가 아니라 대기업과 우리 회사가 운명 공동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구매, 계약, 평가 단계마다 ESG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회사는 이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응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글로벌 규제 지도입니다.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인 CSDDD부터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프랑스의 실사법까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실무자인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고객행동 규범입니다. 글로벌 규제들이 계약서를 통해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대기업이 다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구조거든요. 2026년이 되면 이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덮칠 겁니다. 예를 들어 EU에 수출하는 대기업이 여러분께 원자재 이력 추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기 힘들 겁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협력사 행동 규범에 서명하지 않으면 신규 등록을 거부하거나 거래를 끊겠다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있는 복잡한 법률 이름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납품하는 대기업이 지금 이 법들에 대응하느라 아주 급하구나, 그러니까 나를 쪼는구나라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CSDDD, 즉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최신 동향을 짚어드릴게요. 2026년 이후 개정안을 보면 대상 기업의 규모는 예전보다 조금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로 리스크 기반의 실사입니다. 너희 회사 매출이 15억 유로가 넘든 안 넘든 공급망 전체에서 리스크가 발견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OECD가 제시한 6단계 실사 과정이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하고 만약 문제가 터지면 구제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기업이 우리 협력사를 평가할 때 바로 이 OECD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책 하나 달랑 만드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 정책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리스크가 발견되면 어떤 시정 조치를 취했는지 그 과정을 다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할 실무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협력사가 실제로 무엇을 요구받는지 구체적인 증빙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행동규범 서약입니다. 대기업이 우리 행동규범을 지키겠다고 사인하세요 하면 서명해야 하죠. 둘째, 자가진단 설문입니다. 에코바디스 같은 평가 플랫폼에서 보내는 설문지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바로 증빙과 개선입니다. 정책이 있다고 말만 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 정책이 담긴 서류에 대표님 직인이 찍혀 있는지, 실제로 인권 교육을 했다는 교육일지가 있는지,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한 개선 보고서가 있는지 이런 문서들을 요구합니다.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정책이 있다는 말은 0점입니다. 서명과 날짜가 적힌 문서가 있고 그 문서가 실제로 이행된 기록이 있을 때만 점수로 인정받습니다. 혹시 지금 정책 서류만 잔뜩 만들어두고 뿌듯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실제 교육 기록이나 감사 기록이 없다면 그건 다 가짜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리스크 기반 접근이라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 방식은 무조건 모든 1차 협력사에게 똑같은 설문지 500문항을 보내는 식이었습니다. 대기업 담당자도 힘들고 받는 여러분도 정말 미치죠. 하지만 이제는 바뀝니다. 리스크가 높은 곳은 집중 관리하고 리스크가 낮은 곳은 간단히 확인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회사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종이거나 인권 리스크가 높은 국가의 사업장이 있다면 당연히 대기업은 여러분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심층 실사를 들어올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떤 위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해보세요. 만약 우리 회사가 고위험군으로 찍혀 있다면 지금부터 서류를 더 완벽하게 챙겨야 합니다. 산업군, 지역, 품목에 따라 평가 강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제 세 번째 세션 협력사 평가 왜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대기업 입장에서 평가는 리스크 관리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협력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평가를 단순히 고객사가 시키는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걸 우리 회사의 성적표이자 우리의 역량을 증명하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대기업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고 신규 물량 배정에서도 확실한 우대를 받습니다. 심지어 한번 만들어둔 ESG 자료는 다른 고객사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관점을 바꿔보세요. 평가를 숙제가 아니라 거래 확대의 무기로 보는 순간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숙제라고 생각하던 실무자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나서 훨씬 더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높은 등급을 따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럼 무엇을 평가하는지 4대 영역을 알아봅시다. 에코바디스 같은 글로벌 기준을 보면 항상 4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환경입니다. 에너지 얼마나 쓰는지, 온실가스는 어떻게 줄이는지, 폐기물 처리는 제대로 하는지죠. 둘째는 노동인권입니다. 근로계약은 적법한지, 아동노동은 없는지, 안전보건은 챙기는지 확인합니다. 셋째는 윤리입니다. 뇌물방지나 내부 신고 제도가 있는지 보고요. 마지막 넷째는 지속가능 구매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겐 조금 생소할 텐데 여러분이 또 다른 협력사를 관리하는지, 즉 공급망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 4대 영역에서 빠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감점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윤리나 지속가능 구매 쪽에서 문서를 거의 안 갖춰놔서 점수를 많이 깎이거든요. 오늘 이 영역들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평가 방식의 핵심인 P, A, R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P는 팔러시, 즉 정책입니다. 우리 회사 규정에 우리는 이런 걸 지키겠다고 명시했느냐는 거죠. A는 액션 실행입니다. 그 정책대로 실제 활동을 했느냐는 거죠. 아은 리절트 성과입니다. 그 활동의 결과로 데이터나 개선된 수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P만 잔뜩 만드는 거예요. 정책 문구는 너무 좋은데 A와 R이 텅 비어 있으니 점수가 나올 리가 없죠. 평가의 무게중심은 무조건 액션입니다. 내가 뭘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교육 기록, 감사 기록, 회의록이 있어야 점수가 나옵니다. 문서만 만들지 말고 일한 기록을 남기세요. 이게 바로 PAR의 핵심 철학입니다. 점수와 등급 체계를 볼까요? 보통 100점 만점에 45점 이상이면 양호로 보는데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 45점을 통과선으로 잡습니다. 45점 미만이면 바로 미흡 처리되고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압박이 들어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메달이나 등급입니다. 에코바디스 등급은 단순 점수 합산이 아니라 상위 몇 %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한 영역이라도 2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다른 영역 점수가 좋아도 등급 자체를 안 줍니다. 즉 균형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환경은 90점인데 노동인권이 10점이면 바로 탈락입니다. 기준은 매년 더 높아집니다. 올해 45점 통과했으니 끝이 아니라 내년엔 50점, 내후년엔 55점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개선 추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평가 결과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시죠? 점수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65점 넘는 우수 기업은 우선 협력사가 되어 신규 물량이나 계약 기간에서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반면 44점 이하인 미흡 기업은 거래 제한 리스크가 바로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한 협력사는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자마자 원청 기업에서 3개월 안에 개선 계획서 제출하고 시정조치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고 거의 공장이 마비될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평가 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물량, 계약, 거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점수가 떨어지면 회복하는데 몇 년씩 걸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납품 대응을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요청 확인입니다. 고객사가 무엇을 언제까지 요구하는지 범위를 확실히 파악하세요. 2단계는 현황 진단입니다. 우리 회사의 보유 문서와 요구사항 간의 격차를 자가진단표로 정리하세요. 3단계는 증빙 준비입니다. 정책, 인증, 기록을 정비하고 설문에 응답합니다. 4단계는 제출 및 개선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피드백을 반영해 시정 조치를 합니다. 실무 팁을 하나 드릴까요? 고객사가 연락하기 전에 미리 스스로 진단해보세요. 마감 직전에 쫓기듯 만든 자료는 앞뒤가 안 맞아서 증빙 부실로 낮은 점수를 받기 십상입니다. 미리 갖춰두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전략입니다. 본격적인 필수 준비 문서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정책 규정입니다. 환경안전방침, 윤리규정, 인권노동정책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문서에 반드시 대표이사 서명과 제정 및 개정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다음은 증빙 기록입니다. ISO 인증서는 기본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ISO 인증서를 땄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인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런 기록물이 핵심입니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 같은 데이터는 매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평소에 엑셀 파일로라도 꼭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4대 영역별 핵심 체크 포인트를 더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환경에서는 에너지 관리 데이터와 폐기물 처리 증빙이 필수입니다. 노동인권에서는 근로시간 기록과 안전교육을 확인합니다. 윤리에서는 반부패 교육을 했는지, 내부 신고 채널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지속가능 구매에서는 협력사 선정 시 ESG를 고려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회사도 여러분의 협력사가 있을 겁니다. 그 협력사에게 ESG 평가서를 보내고 있나요? 그 기록이 바로 여러분의 지속가능 구매 점수가 됩니다. 대기업이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협력사를 그렇게 관리해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주 하는 실수 4가지만 딱 피합시다. 첫째, 말만 있고 증거 없는 것. 정책은 화려한데 실천 기록이 없으면 빵점입니다. 둘째, 그룹사 공통 문서만 제출하는 것. 우리 회사가 속한 그룹의 정책 말고 우리 사업장 전용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지속가능 구매를 누락하는 것. 넷째,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 ESG는 매년 재평가합니다. 올해 잘했다고 내년 안 하면 바로 점수 떨어집니다. 개선 이력을 연도별로 꼭 관리하세요. 이런 실수들은 진짜 사소해 보이지만 평가 결과에서 엄청난 점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그룹사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 제출하는 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데 심사위원들이 딱 보면 바로 압니다.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90일 실행 플랜을 드립니다. 첫 30일은 진단입니다.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 우리 회사의 현 주소를 자가진단표에 적어보세요. 그 다음 31일부터 60일은 정비입니다. 부족한 정책을 만들고 서명을 받고 증빙 기록을 수집하세요. 마지막 61일부터 90일은 제출과 시정입니다. 플랫폼에 응답을 제출하고 나온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시작하세요. 최종 목표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90일 뒤에 증빙으로 설명 가능한 최소한의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90일 뒤면 여러분의 회사도 대기업으로부터 준비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공급망 ESG의 흐름은 규제에서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전가됩니다. 평가 방식은 4대 영역의 PAR, 즉 정책과 실행, 성과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준비는 문서와 증빙을 갖추고 90일 동안 실행하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ESG는 말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오늘 수업 들으면서 제일 와닿았던 부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정책만 있고 행동 기록이 없으면 빵점이다라는 점 말입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내일 당장 우리 회사의 정책 문서에 서명하고 교육 기록 하나부터 남기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직접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체크리스트를 지금 여러분 회사에 대입해 보세요. 첫째, 우리 회사에 있는 관련 서류를 4대 영역별로 폴더 하나씩 만들어서 싹 모아보세요. 둘째, 그 중에서 빠진 정책이나 인증이 딱 3가지만 추려보세요. 셋째, 이번 주에 그 한 개 문서부터 만들어 보는 겁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한 발자국만 떼는 게 중요해요. 오늘 강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협력사 ESG 자가진단 체크시트 실습을 직접 같이 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급망 ESG 대응 실무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